자, 지금부터는 좀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19일 화요일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화공동선 5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또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서 담소도 나누고 또 머릿결도 쓰다듬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공식 행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발언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낮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구 기자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조작된 신화라고 하는 굉장히 강렬하고 강한 그 용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전 정부 때리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격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수사 의뢰도 하고 최근에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작된 신화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강한 용어를 써가면서 사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굉장히 시의적절한 비판이죠. 그리고 뭐 그동안 사실 공식 행보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밖에 행보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병문안도 가시고 문안도 가시고 그리고 이제 공식 행사에서 발언도 하셨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본인의 존재감도 사실 이제 높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사실 이런 식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직접적인 비판도 이제 당연히 원하는 거였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에 대한 책임론, 책임론에 대한 어떠한 본인의 어떤 메시지, 그런 토로들을 좀 듣고 싶어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무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국민들도 사실 어느 정도의 응어리들이 사실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덧붙이자면 구혜식 기자 말씀처럼 정말 그 부분에서 뭔가 입장이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라 이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이게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은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좋든 싫든 그쵸. 그런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메시지를 문 대통령은 아마 분명히 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뭐 가결한 의원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친문의로 대체로 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이제 의원들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사실은 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내놨다면서요? 네, 취재진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자가 명백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라는 정말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해요. 아니,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그죠. 그래서 또 덧붙여서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다른 정부와의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거나 해석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고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실증적 수치가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나 언론인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통계 조작은 이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성원 씨 말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통계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최근에 나온 좀 보니까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어요. 6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걸 메꾸기 위해서 한다는 게 뭐 다른 어떤 기금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쓰고 이런 형식으로 메꾸겠다는 거잖아요. 한국은행 외평기금에서 이제 20조 원씩 올해하고 내년에 40조 원, 총 40조 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분식회계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거 배임 혐의 됩니다. 배임 혐의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한성원 씨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집안에 예적금 통장, 뭐 청약 통장 다 깨서 쓰고 뭐 보험도 깨서 쓰고 그래도 돈 부족하면 단기 대출로 계속해서 뭐 돌려막겠다. 사실 이게 건전한 재정이 아니잖아요. 이 집안일도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황당하고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는 기업에서 해도 이건 처벌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정부가 분식회계. 이러면은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그 60조 원의 세수 펑크를 지금 편법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하려고 하는 메꾸겠다고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건데. 근데 잘한다고 자기들이 자평을 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저희 이제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0위권 안에 그 정도로 들었었거든요. 하시죠. 네. 지금 이제 13위권으로 떨어졌고요. 밀려났고. 네.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35,000달러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은 32,000달러로 사실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떨어졌고. 그리고 사실 본인들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얘기하죠. 세수가 60조 원이나 펑크 난 게 어떻게 재정 건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R&D 예산까지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가 또 뭐 살린다는 얘기도 예, 있고. 그러니까 R&D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않겠다. 정부라는 스스로 자백한 거나 다름없죠. 맞아요. 그럼 그또 해외는 왜 이렇게 자주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국민들한테 공부를 너무 많이 사니까 바깥으로 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방송 때 분명히 맞아요. 얘기 드렸지 그 얘기 않습니까?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외교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거 보고 같이 동의하시는 댓글들이 계속 외교만 하시면 좋겠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 다른 의미가 들어오시고 아니고. 진짜 네. 외교만 열심히 계속 해도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뭐 부산 엑스포 유치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아예 국내 들어오지 마시고 예, 계속해서 해외로 도시면서 열심히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부끄럽지 않게. 뭐 김건희 여사님도 뭐 여행하시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같이 이렇게 부부가 열심히 그 외교전에 하면 저는 분명히 평가받을 거라고 봅니다. 높이 평가받을 거예요. 예. 예. 어쨌든 그렇고요. 자,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근데 부자 감세하니까 이미 저는 이제 법인세 깎아주고 이런 게 시행된 줄 알았더니 연말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부자 그렇죠. 감세가? 네.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감세 총액이 63조 원이나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세수 펑크 난 게 그거거든요. 그거죠. 그걸 안 했으면 세수 펑크가 안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 전부 다 법인세, 소득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이제 안 거친 건데, 그러니까 감세를 준 거죠. 예. 그럼 결국은 뭐 이제 그 집부자, 뭐 주식부자, 아니면 대기업 법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일반인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돌아온 게 하나도 그러니까 없어요. 한소리처럼 일반인들은 그렇죠. 저희 사실 연말부터 이제 부자 감세 시작한다고 그래서 사실 연말이면 이제 난방비도 이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네. 하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생을 어떻게 더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부자 감세를 하겠다라는 말은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확대를 시킬 것이고 네. 경쟁 성장률 또한 계속해서 하락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외국에서 돌아다니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좋겠다. 예, 안 들어오시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내치는 총리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요. 총리가 그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런 것들은 총리가 굉장히 잘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죠. 대통령이 안 원래는. 챙기면.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총리 회의만이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기화로 하셔서 받아야죠. 총리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바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몰라요. 저는 아마 바꿀 수도 있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주영 전 장관 얘기가 자꾸 나오나요? 예. 그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사실 총리 바꾸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미 저 할 만큼 했어요. 그렇죠. 예. 2년 다 돼가는 네. 거죠, 지금. 그리고 뭐 사실은 명분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했으니 그렇죠. 해임건이 올라왔어요. 또 1년 국회를 반 존중해 준다는 입장이죠. 1년 반이나 또 했기 때문에 바꿀 때가 됐죠. 그리고 사실 일을 뭐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존재감이 없는 없는데 총리인 것 같아요. 예. 도대체 누가 총리 이름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별명을 알잖아요. 신문총.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그 구영기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성장도 일본에 역전을 당하고 그렇죠. 미래 먹거리 예산 다 죄다 없애버리고 네. 논란이 되니까 다시 살리겠다는 말도 나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착시 현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구영기께가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그 외국에서 돈을 안 빌리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일단 우리는 빚을 줄인다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다른 돈을 가져다가 쓰는 그렇죠. 분식회계라는 이런 현상인 거잖아요. 지금. 그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분명히 그게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아까 배임 혐의로 걸린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배임 혐의로 많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걸고 있죠. 예, 정책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자면 똑같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중대하게. 원래 경제 범죄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탈세도 있지만 이렇게 분식회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같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특히나 재정을 이렇게 분식회계처럼 정부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민을 속이는 일이군요. 네.
당연히 이제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부분도 들여다봐서 네.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야죠. 당연히. 네. 처벌. 요즘 말로 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가스라이팅 아닌가 싶어요. 아, 우리 정부 너무 지금 잘하고 있고, 아까 그 문 대통령님이 전 네. 대통령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관계자가 내놓은 말들을 이렇게 또 들었다 보면 경제도 좋아졌고, 뭐 외교도 너무 잘하고 있고, 이런 말들 보면 정말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전 국민 상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보면 뭐 기재부 공무원들이 뭐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럴 부글부글 할 거예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야 사실 기재부 관료들도 사실 힘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긴축 재정을 하면은 기재부 관료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죠. 예, 사실 힘들고 그리고 아마 그런 불만들은 사실 분명히 사실은 있을 텐데 지금 얘기만 못 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처럼 부자 감세하고 그다음에 긴축 재정 기조로 계속되면은 뭐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경제 성장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제 거죠. 그리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네.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하신 경제 지표만 봐도 전 정부가 훨씬 지금 정부보다 잘했다, 성적이 네. 좋다. 이게 실제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또 저희가 그 IMF 이후로 네. 한 번도 그 2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비해서. 맞아요. 네. 근데 그 24년 동안 유지되었던 게 이번에 또 무너진 거지. 뒤바뀌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봐서 네.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70년 동안 6번째로 낮은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낙제점이죠. 아, 이런 거 어떻게 윤석열 정부 아직 2년 안 됐잖아요. 안 됐죠. 5년 언제 어떻게 다 채울지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다 실질소득도 감소되었다고 네. 하고요. 네. 가계 실질소득도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3.9포인트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또 생활물가 정말 요즘 마트 가기가 겁나요. 뭐 정권 바뀌고 났는데 뭐 하나도 안정된 게 없다. 왜 이렇게 다 비싸진 거냐. 저희 이제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과일값도 비싸. 뭐 그냥 뭐 다 비싸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또 초대기업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7개사가 2023년도 상반기 순이익이 무려 77%나 하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이 경제 지표를 보고도 도대체 언론인들과 관련 부처에 어떠한 자료를 넘기겠다고 하시는 건지 정말 통계 조작은 그쪽에서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그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해병대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혹시 보셨어요? 그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녹취 그 부분.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녹취가 그렇죠, 예.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결국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나 박정훈 당시의 수사단장, 전 수사단장이죠 지금은 보직해임 시킨 이제 당사자잖아요 해병대 사령관이. 그렇죠. 예. 근데 본인도 사실은 그분에서 어느 정도 그 압력이 들을 걸 알고 있었고 이 문제를 이제 본인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한 게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원래는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게 사실은 해병대 사령관이죠. 먼저 책임져야 될 게 물론 그 위로 이제 뭐 국방부 장관도 네. 있지만 이미 이제 국방부 장관은 사실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 정도로 어쨌든 책임을 진다고 치더라도 바로 윗 상관의 해병대 사령관의 그 혐의는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본인이 들어가라고 또 그 명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책임이 굉장히 무겁고 당연히 사실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사실 그 책임을 사실은 면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러다가 혹시나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해병대 사령관이 뭐 이렇게 위에서 압박받았다 압력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도 만약에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닮으셨다면 네. 그런 정도의 항명은 할 수 있어야죠. 예, 사실은 그렇지. 좋은 의미로 예,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 용산으로부터 거예요. 압력을 네. 받았다. 그렇지.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그렇게 시절에 하셨었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사실은 검찰총장까지 하게 됐죠. 뭐, 예, 그러니까 뭐 해병대 사령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꽤 뭐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정말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닮고 싶어 한다면 그런 데에서 닮아줘야죠. 어쨌든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살아있는 이슈고 안타깝게도 지금 특검법을 추석 전에 통과를 시켰어야 이번 국회 안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지나버려가지고 왜냐면 네, 그리고 또 원내대표도 지금 없는 그래서 상황이죠. 그걸 이걸 먼저 하고 예. 그걸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예. 해병대 이 특검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걸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을 먼저 하는 바람에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맞아요. 좀 안타까워요. 아쉽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네. 저는 봅니다. 예. 뭐 국민의힘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반대한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되고요. 맞아요. 계속 이슈화해야 돼요. 이 문제는 살아있는 이슈고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절대로 멈추지 말고 이 문제는 계속 이슈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시간 동안 뭐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동윤 작가 없이도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오셨어요. 평상시에 뭐 500명 이상 오셔서 이동영 계속 보고 작가님 디스하시면 아, 그럼요.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영식 기자 그리고 또 한소원 씨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눴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내일 뭐 출석하실 것 같은데 그건 뭐 최종적으로 오늘 밤이나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서명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 탄원서 내는데 서명 꼭 해주세요. 네, 힘을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야 어쨌든 뭐 판사가 그런 부분도 참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뭐 있다고 무시할 생각하고. 수는 없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계속 방송을 합니다. 다시 연휴인데, 연휴에도 저희는 쉬지 않고 여러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꼭 2시에, 와주시고요. 다음 주에, 2일 날, 10월 2일 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이 오십니다. 그래서 네. 꼭 2일 날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휴일이지만, 그 다음 휴일이 9일인데, 이동희 작가가 오늘 이제 펑크를 냈잖아요. 이런. 네, 이놈. 어쨌든 보고 계시겠죠? 9일 날 보고 있을 아, 거예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 9일 날 이동희 작가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제대로 이동희 작가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일, 9일 다 방송이 있다는 사실 아시고 2시에 꼭 저희를 만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